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모펀드법 해체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이 사모펀드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규제를 풀어버린 그러한 내용의 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모펀드법 이 해체와 관련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념적인 것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는 그 군자산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와 연관지어서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과 김정일이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인데요.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북한의 이 김일성의 그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러한 통일 방안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씨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씨가 이철 국회의원에게 당시에 그 민주당의 이 부총재로 오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는 1973년도부터 1980년 5월 5.18 있을 때까지죠. 그때까지 한민통 대표였습니다. 한민통은 조청년과 같은 그러한 단체로서 조청년으로부터 매월 1000만 엔씩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5.18 사태를 일으킬 때에도 여기에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정동연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대중 씨는 이 사회주의자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있을 때에 전대협 출신의 이런 모든 운동권 학생들이 국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제도권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달에 군자산에 모여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NL 계열의 이러한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때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모두 좀 의기투합을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있을 때에도 문재인 씨가 어느 날 그 연초에 느닷없이 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자산으로 산행을 했습니다. 그 충청도에 있는 그 군자산이 아니라 군자산역에 있는 그 근처의 산으로 이렇게 연초부터 산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군자산의 약속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군자산의 약속에서는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이슈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투쟁을 제도권 속에서 하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NL계열이 주가 되어서 이러한 것을 이제 군자산의 약속을 좀 했습니다. PD계열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이러한 많은 이 단체에서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는 데에서는요,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야에서 공산화가 된다 하더라도 경제 부분에서 말하자면 생산수단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문제인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누가 장악하느냐 말하자면 이 경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기업이 생산수단인데요. 대기업의 소유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지배구조 문제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지배권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가 대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오늘날에는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2006년도에 장하성 펀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연대 계열에 있는 어떤 이제 연구 단체에서 이 펀드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 금융을 통해서 이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형태의 논문도 이제 이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펀드가 어떻게 보면 금융을 이용한 한 나라에 대한 생산수단 지배권의 변화, 말하자면 국가와 사회주의자들이 이 대기업에 대한 이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지도자들과 국가가 함께 이제 대기업을 장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금융자본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는 이때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14년도에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국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고장난 이 자본주의를 고치는 방법은 이 대기업의 자리에 국가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부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투표를 통해서 자본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국가에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국가가 대기업의 소유권을 정복하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자본주의에 있는 그 그림은 여기에서 아무리 이렇게 미사여구를 통해서 이것을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기획서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싶진 않은데요. 그 책의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자본주의를 칭송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어떤 마을에 정부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마을의 모든 생산수단을 다 장악해서 선정을 펼치는 모습을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자본을 이기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회주의 운동이요,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금융세계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고 그리고 국가에 있는 이러한 자금,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대기업을 장악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 기획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지나쳤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사연집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요,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연은 국민연금이고요. 집은 집합투자기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금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은 전자투표를 통한 중국 펀드를 이용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저는 사연집중에 대한 이러한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이 세계에서는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 기업을 지배 구조를 변화시킬 때요, 말하자면 연금이 우리나라 172개사, 1위부터 172위까지입니다. 모든 대기업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1회 주주입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또 1대 주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연금이 주주 제한도 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고 그러면은요, 국민들에게 너무 티가 납니다. 말하자면은 주주 제한이 뭐냐면 경영자 선임, 해임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가 하고 국가가 또 결정하고 이래버리면 이걸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사회주의라는 것이 완전히 들통이 나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지금 하겠는데 주주 제한은 사모펀드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플로레타리아
이런 혁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특정 그런 기업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해서 그로 하여금 그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이러한 것이 이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하성 씨가 하고 있는 이 장하성 펀드가 뭡니까? 이 주주 제한하는 펀드인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주 제한을 하는 그러한 펀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 장하성 씨가 외국에 있는 리자드 펀드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10여 년 있다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모펀드법을 2015년도에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성 씨는 그의 동생 장하원 씨를 통해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9천억 가량을 이제 도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좌파들 세계에서 이 사모펀드가 우후죽순적으로 나타나서 사고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펀드도 그렇죠. 또 VIK 펀드도 그렇죠. 또 얘기하는 옵티머스 펀드도 저는 이념성이 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펀드의 세계에 이념을 가진 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러한 전통 안에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펀드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 판매사가 이 증권사 이런 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펀드를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은요, 이렇게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이 펀드는 공모 펀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이것도 사실은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모펀드는요, 49인 이하로 구성된 펀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49인 이하에게만 모집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공개 모집하는 것은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개념 정의가 자본시장법 9조 7항과 8항에 의하면 이 사모의 정의 자체가 이 49인 이상에게는 이렇게 모집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9인 이상에게 50인 이상에게 하는 것은 공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사례에게만 하는 것을 사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모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공모 행위로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가 좀 필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증권회사에서 판매되어지는 이러한 펀드가 49인씩 묵습니다. 49인씩. 그래 버리면 이게 사모펀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49인 중에서 이게 한 단체로 간주해서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49단체가 여기에 엮입니다. 해서 이걸 모펀드, 자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법을 사용한 것은 라인 펀드가 이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이렇게 모펀드를 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라인 펀드는 이 자펀드, 모펀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 이제 주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모 행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해간 것입니다. 49인씩 묶음을 통해서 이걸 사모펀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법 개정을 통해서 사모펀드의 개념을 뭐로 정의했느냐? 모험자본의 발굴이라는 이슈 하에 전부 브라인드 펀드화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험자본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자금이다. 정부가 간섭을 안 한다. 이런 형태로 법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운용사나 수탁기관이나 사무대행기관 이런 데에서 모든 보고 의무와 서로 상호 체크 의무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의 경우에 회계보고 하던 것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이 블라인드 펀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블라인드 펀드란 용어를 옛날에 조국 그 펀드 할 때 조국 씨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법 취지를. 그리고 이 뒤에 김재현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꾸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여기에 보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루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정영재 씨는 이 검사에게 내가 증권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하면서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모펀드법 자체가 블라인드 펀드화 하는 것이 법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매사에서 이제 이렇게 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집을 할 때 이 자산운용사에서요, 상품 기획을 해서 여기다 내려다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품 따라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자금을 전부 수탁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은행이나 이런 곳에 예치를 하는 것이죠.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이 그 수탁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경우에 이 판매사는 NH증권에서 약 한 85%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다른 증권사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증권사에서 이 판매를 해서 이제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을 뭐 투자 주식이나 CB나 주식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수탁기관에서는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료가 차면은 또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 수탁기관에서 돈 들어온 내용을 사무대행 기관에 여기서는 이제 그 사무만 합니다. 이것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서 서로 크로스 체킹함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무를 다 없애버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이 사무대행 기관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다고. 그러면 사무대행 기관은 그냥 그 받아 적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자료를 주고 이걸 기록하거나 양쪽 크로스 체킹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모든 기능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도 이 금융감독원에 1년에 한 번씩 회계보고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었다 이 보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보고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 조합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조합들 하나하나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 하나의 합자회사인데요, 이 조합이 감사를 받고 이걸 공시를 어디에 하면은 이 판매사에서도 확인하기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회계감사 의무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판매사에서요, NH증권에서 이 자산운용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산운용사 옵티머스 얘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해서 이것을 다 이제 무마를 시켜버리는데요. 결국은 그것도 이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전파진흥원에서 이 문제를 고발을 좀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그것도요, 검찰이 이걸 조사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이 법규 자체가 이렇게 블라인드 펀드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법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5년도 7월 달에 사모펀드법을 해체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취지는 뭐였냐면요, 모험 자본의 발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묻혀있는 자금을 이제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펀드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돈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기로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사모펀드법을 해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공모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공모행위를. 이게 쪼개기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험 자본을 발굴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제 설립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아마 50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20억으로 하고요. 그리고 3인만 있으면 됩니다. 전문가 3인만. 그리고 이것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인드 펀드화 했습니다.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요. 상호 점검 시스템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산운용사에서 금감원에 하는 보고 의무도 없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탁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무대행기관이 자료를 받고 양쪽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없애가지고 상호 점검 시스템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법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 모였을 때 이걸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자산운용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누가 어떻게 입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법을 만들 때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모펀드면은 49인 49인 이하에게만 모집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융회사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49인 투자, 49인 이하로 투자자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9인 이하에게만 권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9인 이하에게 권유하는 이 부분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권유 행위가 일어나고 창구를 통해서, 그리고 49인씩 묶어버림을 통해서 이것을 사모펀드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공모펀드죠. 공모펀드와 관련된 모든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금융기관에서 모집된 것은 인원 여하를 불문하고 이것은 전부 공모행위로 간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행위에 대한 최초의 파교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 행위를 하고 이것을 파교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군자산의 약속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의 단초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여기서 쪼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펀드, 자펀드 해가지고요, 쪼개기가 나오고 이게 결국은 공모펀드화 되어 있다. 그러나 공모펀드화 되어 있는데 사모펀드라고 분류음을 통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펀드 사태 일어났을 때에도 김재현이나 정영재나 이런 사람에게서 다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루틴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하게 그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크로스 체킹하는 것을 사무대행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자산운용사에서 그리고 조합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그 회계감사 데이터를 공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해결되어지는 문제이다. 이렇게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큰 그림을 좀 한번 보자면은요, 옵티머스 이 자산 운용에서는요, NH증권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를 했느냐? 이 상품은 위험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기 예금과도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건 떼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지건설이나 STX건설이나 이런 데에서 공공기관, LH공사나 항만이나 이런 데 이제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이제 매출 채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가 있다. 이것을 미리 땡겼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수탁사에서 돈을 꿔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떼일 일이 없다. 떼일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요, LH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 매출 채권 양도를 안 해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옵티머스에서요. 깜짝 놀랄 일이죠. 말하자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기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구매한다, 이것은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는 아이디어였으면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에서는 이 성지건설이나 STS건설을 이제는 인수를 해버립니다. 인수를 해버리고 여기에 공급하는, 말하자면 하청 개념이죠. 이러한 다른 회사들로부터 들어오는 이 매출 채권을 간접 매출 채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요, 아까 얘기한 상호 체크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이런 행위는 이제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무런 보고 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지건설이나 STS건설에서 나오는 이 채권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듣지도 못한 이러한 이걸 SPC 회사라고 그럽니다. 특수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것은 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매출한 것으로 조작을 한 다음에 이 매출 채권을 가지고 이제 수탁사에 내밀어서 이 자금을 빼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공사 한 적도 없어요. 다 이걸 유조하고 해서 이렇게 자금을 빼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조할 때 법무법인 공증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은 이제 윤석호가 이 일을 사실은 좀 관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받은 다음에요, 이걸 전부 이 트러스트올과 또 그 다음에는 세틸리언이라는 데도 하나 더 세웁니다. 여기에 이제 주어서 이 돈이 다 일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PF도 하고 사채로도 굴리고 해닥파워의 인수도 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여기에서 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여기에서 다시 또 돈을 주어서 이제 수탁사에서는 만기 이 상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속 돌려받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사고가 터지는데요. 유현권 대구 DKAMC 여기에 대표했는데요. 이 유현권이 하고 있는 이 SPC 사업에서 이제 좀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환매 중지의 이 사태가 좀 일어납니다. 그것이 2019년 6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NH투자증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공공기관 매출채권인데 이러한 일부 상환 연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NH증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20년 3월 달에 이 판매사, NH증권이죠. 여기에서 실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NH증권에서는 더 이상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러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을 했으나 이것을 막지는 못하고요. 결국은 이제 환매 중지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총 펀드 규모는요, 한 1조 2천억 정도가 이제 수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환이 계속 발생을 했고, 궁극적으로 남은 금액이 환매 중지로 남은 금액이 약 5,150억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 이 환매 중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대부 DKAMC 그리고 아트리 파라다이스, CPNS, 라피크 이런 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환매 중지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여기에 이념성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즈니스 행위 자체에 어떤 이념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 면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바로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